10월 30일 월요일 오후 나무액터스의 소중한 배우 고 김주혁 배우가 갑작스럽게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고인의 따뜻한 인품과 열정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생전 아름다운 배우의 길을 걸어온 고인의 명복을 빌어주십시오. 네, 지난주 연예계에 너무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배우 김주혁 씨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도 시상식에서 얼굴을 뵐 수가 있었는데요. 연기자 또 선배님이시라서 기사를 보고 정말 안 믿겨졌어요. 많이들 놀라셨을 거예요, 정말. 네, 그야말로 연예계 전체가 슬픔에 잠겼는데요. 저희 풍무쇼에서도 김주혁 씨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 되짚어보려 합니다. 제가 장례식장을 좀 다녀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고 김무생 선배님 아버님 되시는 분하고 또 어머님이 이미 다 고인이 되셨어요. 그 상주에는 지금 친척들하고 회사 소속사 대표님들이 또 계십니다. 그래서 가족분들이나 주변에 계신 관계자분들께서 아, 우리 주혁이가 참 잘 살았나 보다. 이렇게 많은 동료들, 팬들이 와주는 거 보니까 이 녀석 참 잘 살았다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애도를 표하기 위해서 빈소에 다녀왔는데 너무 안타까웠던 점이 이제 김주혁 씨가 2년 전에 어머님을 이제 발인식으로 보내드렸던 그 병원에 김주혁 씨가 이번에 빈소를 차리게 된 거예요. 근데 마음이 저는 가족이 아닌데도 이렇게 찹찹하고 그런데 그 유족분들은 얼마나 마음이 정말 상심이 크실지 제가 감히 상상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네, 저도 믿기지가 않아요, 지금까지도. 어떻게 벌어진 사고였나요? 지난달이었죠. 10월 30일 저녁이었어요. 보도를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그 사고 현장의 사진을 좀 많이 보셨을 텐데요. 김주혁 씨가 몰던 차량이 갓길로 이제 가던 중에 두 번의 이제 다른 차와 또 이렇게 부딪힙니다. 그런데 충돌을 하는데 거기에서 그 자동차가 계속 질주를 해요. 근데 그 인근에 있던 아파트 화단 쪽으로 넘어가죠. 한번 크게 부딪히고 나서 차가 전복되는데 이제 2m 아래로 추락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추락하던 당시 상황이 굉장히 좀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워낙 이제 높이도 있었고 그 운전석이 굉장히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제 파손이 심했는데요. 당시 현장에 도착한 이제 응급구조대들도 이제 우선은 이제 김주혁 씨, 아내 김주혁 씨인지 아무도 몰랐던 상황이고요. 이제 교통사고를 이제 빨리 수습을 해야 하니까 이제 사람을 꺼내려고 하는데 이 시간이 한 40분이 걸렸어요. 예, 그래서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병원으로 이송이 됐으나 끝내 눈을 뜨지 못하셨습니다. 자, 저희가 목격자 차량 블랙박스를 입수를 했거든요. 한번 볼까요? 네. 네, 저 당시 저 앞에 있는 SUV 차량인 것 같은데요. 일단 여기서부터 흐름이 한번 부딪히고 섰다가 한번 쓰죠. 그러다가 그리고 앞차를 한번 받고 받고 정속 돌진해요. 고속으로 돌진을 해요. 저게 저렇게 올라갈 수 있는 저 언덕이고 돌진할 수 하려면은 저게 그 엑셀을 계속 밟았다는 건데. 사고 원인은 아직 알 수가 없는 건가요? 글쎄요, 일단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부검을 통해서도 좀 어느 정도는 대략 알 수 있는데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사고 원인은 알기가 좀 쉽지 않다고요. 그래서 처음에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뭐 심장을 이렇게 가슴을 부여잡고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게 아니라 핸들을 손에 쥐고 가슴을 기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나와서 아마도 심근경색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제가 이날 사고 소식을 접하고 그날 저녁에 바로 현장에 가게 되어서 다녀왔는데요. 일각에서는 이 사고를 두고 차량의 성능이
그러니까 오히려 너무 고성능이라, 그러니까 차가 너무 오히려 좋아서 이런 사고가 났다라는 시각도 존재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이게 오르막이었고. 네, 오르막이었고 더군다나 이 차량이 SUV고 네. 굉장히 타이어 차량 그 차체가 높고 타이어 바퀴 자체도 굉장히 크고 오프로드를 갈 수 있는 그런 차량이었잖아요. 근데 이 차가 제가 현장에 가봐도 일반 세단, 그러니까 일반 승용차였다면 이 보도블록을 넘고 그 높은 철제 화단과 나무들을 다 넘어가면서까지 가지는 못했을 거라는 지적이에요. 저 차가 이제 독일 군부대에서 개발한 차거든요. 네. 군용차를 이제 개발해서 만든 차인데 네. 굉장히 튼튼하거든요, 저 차가. 저 여는데도 되게 오래 걸렸다고. 네, 근데 SUV가 특징이 이제 높잖아요, 차량 자체가. 그래서 그 블록들을 다 넘어갔던 것 같아요. 차량 성능도 좋고. 이런 시선도 있습니다. 김주혁 씨가 아마도 이 사고에 더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오히려 사람이 없는 쪽으로 그냥 돌려서 돌진을 했다. 그러니까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 본인이 그쪽으로 돌진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지금은 있어요. 사고 원인도 그렇지만 이제 직접적인 사인도 굉장히 온갖 추측이 엄청 많은데 지난주에 이제 부검이 이루어졌다고 들었는데 그 결과가 나왔나요? 맞습니다. 사고 직후에 졸음운전이다, 심근경색이다, 급발진이다, 네. 여러 가지 추측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사고 발생 다음 날 부검을 진행했는데 이 직접적인 사인은 두부 손상이라는 이 부검 결과가 나왔어요. 머리 손상이. 네, 이거는 이제 그냥 이미 정해진 사실이고 그 이후를 저희가 좀 따져봐야 하는데 선행사인이 무엇인가인 거죠. 선행사인이 심근경색일 가능성은 낮다고 합니다. 오히려. 대신 부정맥이라던가 아니면 저혈당 쇼크 등 좀 저희가 찾아봐야 하는 지점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더욱 정확한 사인은 추후에 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게 너무나 추측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소속사에서는 부탁을 했어요. 솔직히 기자들한테 너무나 지금 억측도 많고 추측 기사 많이 좀 자제해달라. 그리고 네티즌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너무 다들 당황스럽잖아요. 이게 아닐까 되게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안은 뭐 유족 측이 바로 이제 부검을 요청을 했기 때문에 부검을 하고 그리고 김주혁 씨의 DNA 검사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좀 디테일한 검사를 되게 좀 오래 할 것 같아요. 정밀 검사를. 예, 정밀 검사를 하기 때문에 조금은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아, 김주혁 씨 하면은 영화와 드라마에서 또 예능에서까지 활동하면서 정말 선하고 젠틀한 이미지로 많은 사랑을 받았었죠. 최근엔 또 공개 열애까지 하셨잖아요. 네. 예. 그래서 더 가슴이 아픈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난해 12월부터 이제 공개 열애를 했는데 그 상대는 17세 연하의 배우 이유영 씨죠. 네. 당신 자신과 당신의 것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만났고 그 극 중에서 이제 연인 사이였는데 실제 연인 사이로 발전을 해서 많은 축복을 받았었어요. 이렇게 김주혁 씨와 식지 않은 열애를 이어오던 와중에 이번 사건으로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은 물론 가족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이유영 씨가 아닐까 저는 감히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제가 가장 최근에 한 인터뷰에서 김주혁 씨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올해 안에는 가야죠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이 부분은 사실상 이유영 씨도 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것이라고 저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유영 씨가 빈소에서 지금 뭐 이틀 내내, 3일 내내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오열을 했다라는 소식을 접했을 때는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또 공교롭게도 이유영 씨는 그 시간에 예능 프로그램 출연으로 그러니까요. 부산에 있었어요. 예. 그래서 계속 몇 번을 물어봤다고 이게 진짜냐. 왜냐하면 전 가짜 뉴스인 줄 알았어요. 아니면 네. 동명이인이거나. 근데 본인의 심장은 정말 너무 떨렸을 텐데 이게 그 소식을 듣자마자 촬영을 중단을 했고요. 바로 올라와서 이제 바로 또 김주혁 씨가 있었던 먼저 실려갔던 병원이 장례식장이 또 만실인 거예요. 그래서 또 시간을 또 좀 지체했거든요. 근데 아마 그래서 더 좀 애타게 좀 힘들어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생전에 인터뷰에서 결혼 얘기도 했지만 예쁜 딸 아이를 낳고 싶다는 얘기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 상상들을 하잖아요. 되게 예쁘겠다, 자상한 아빠가 되겠다.
라는 기분 좋은 상상까지도 했었는데 그래서 더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아, 김가연 씨 같은 경우도 같은 네. 배우고, 네, 출연 작품이 같은 작품에 있었나요? 네. 2003년에는 제가 김무생 선생님이랑 드라마를 찍고 나자마자 제가 2004년에 바로 김주혁 씨랑 같이 영화 홍반장을 네. 찍었었거든요. 그래서 네. 극 중에 엄정아 씨랑 이렇게 계속 많이 어울리는 걸 많이 찍다 보니까 또 김주혁 씨랑 저랑 동갑이었어요. 그래서 동갑내기 친구로 되게 친하게 잘 지냈고, 그 열애가 소식이 나왔을 때도 사실 제가 막 축하한다고 하니까 자기도 몇 년 동안 너무 외로운데 이제 정착까지 되지 않았냐, 그래서 되게 서로 막 이렇게 좋아하고 막 했었는데, 글쎄요, 저 입장에서는 좀 친구이다 보니까 그런 게 저는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믿기지도 않고 네. 오히려 제가 막 허망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서 내가 진짜 이 친구한테 마지막 인사도 못한 것도 되게 속상하고 그래요. 근데 뭐 가족은 어떡하겠습니까? 김주혁 씨가 이제 마지막 그 시상식의 모습을 드러냈었잖아요. 당시에 이 시상식이 왜 좀 더 의미 있었냐면 1회 시상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시작하는 시상식에 상을 어떤 분들한테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회의도 되게 많이 해서 이제 나무조연상 부분을 김주혁 씨로 결정이 사실 자체적으로 딱 났는데,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의 의견과 그리고 국민심사단이라는 게 또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국민심사단과 같이 뽑은 상이 김주혁 씨였어요. 근데 그날 김주혁 씨가 수상 소감이 굉장히 뭉클했어요. 왜냐하면 보통은 이렇게 수상 소감을 말할 때 뭐 팬들한테 감사하고 뭐 이런 그냥 일상적인 정신이 없거든요. 네. 근데 김주혁 씨가 사실 이렇게 상단위에 올라갔을 때부터 조금 표정도 남달랐고요. 굉장히 좀 너무 많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가 느껴졌는데 그 당시에 수상 소감이 배우 생활한 지 올해 20년 됩니다. 그리고 영화로는 이런 상을 처음 받아보네요 하는데 정말 저 배우가 처음이었구나라는 거에서도 했었고, 저 그때 너무 오래간만에 봤어요, 저는. 그래서 김주혁 씨 안녕하세요, 너무 축하드려요라고 했을 때도 그냥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딱 짧게 대화가 끝났는데 내가 왜 그때 그 말뿐이 못했을까라는 약간 조금 아쉬움도 좀 들었습니다. 이제 김주혁 씨 같은 경우는 제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인터뷰로 2번을 만났어요. 그리고 저희가 가는 옷집이 공교롭게 또 같아서 지나가면서 이제 그는 제가 기자라는 걸 아는 상황이고 저는 당연히 알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농담처럼 모자 2개를 놓고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러면 되게 무심하게 이게 더 이뻐요 이러고 딱 지나가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보기에는 왜 이렇게 딱딱한 거 아니야? 라고 오해를 살 수도 있지만 사실 이분을 뜯어보면 정말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굉장히 좀 기억에 남았던 몇 가지 장면은 왜 사람이 반말을 하면 뭐야 왜 반말해 이렇게 기분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김주혁 씨가 이제 인터뷰를 할 때 기자들과 얘기를 할 때 자기도 모르게 이제 말을 툭툭 놓는 순간들이 있는데 그게 전혀 기분이 나쁘지 않고 정말 인생을 더 산 오빠로서 선배로서 해주는 이야기 같아서 되게 좋다. 앞으로도 계속 말을 놔줬으면 좋겠다. 친근하게.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이제 예전에 김주혁 씨가 함께 영화 작업을 했었던 스태프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이 배우가 너무 좋다. 너무 인간적인 것 같다. 너무 좋다. 얘기했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현장에선 더 좋아요. 더 진짜 좋은 형이에요. 하더라고요. 자, 김주혁 씨가 연기자로 데뷔한 지가 20년이 됐습니다. 부드럽고 젠틀한 모습으로 늘 우리 곁에 있었던 배우. 첫 데뷔는 공채 탤런트로 시작했죠. 네, 98년인데요. 그때 한 방송국의 공채 탤런트로 이제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여러 작품에 출연을 하다가 드라마 카이스트라는 작품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얼굴을 알리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2005년이에요. 김은숙 작가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때 전도연 씨와 함께 프라하의 연인에 참여를 하면서 정말 최고의 연기자로 발돋움하죠. 그때
SBS에서 남자 최우수상 받았고요. 네. 또 그 백상예술대상에서도 남자 최우수상을 받았었어요. 저도 김주혁 씨를 좋아하게 된 게 그 로맨틱 코미디였죠. 고인이 되신 장진영 씨랑 같이 찍으셨던 작품 싱글즈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 그 외에도 로맨틱 코미디에 많이 출연하셨잖아요. 네, 어떤 맞습니다. 것들이 있는지. 네, 광식이 동생 광태 네. 이 작품 기억하시는 분들 네. 굉장히 되게 많으실 싫어. 거예요. 네. 이 되게 작품도 싫어요.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아내가 결혼했다. 네, 그리고 김가연 씨와 함께 출연했던 홍반장도 빼놓을 수 없는 네. 지금도 스틸컷으로 너무 네, 그 모습이 전 너무 아련한데 그야말로 로맨틱 코미디계의 대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연기는 정말 김주혁 씨만의 그 느낌이 있어요. 그 섬세하고 그냥 뭔가 좀 아쉬운 듯한, 그러니까 뭔가 모자란 그 뭔가 결점을 가진 듯한 그 남자가 주는 그 모성애가 있거든요. 네, 이 네. 부분을 김주혁 씨가 너무너무 우리나라 1인자라고 할 정도로 표현을 잘했고 그리고 올해 공조가 대박이 났죠. 네, 악역으로 첫 도전을 했는데 보란 듯이 정말 보란 듯이 연기 변신을 성공을 했습니다. 네. 같이 식사하면서 이야기 나누면서도 사실은 제가 만날 때만 해도 담배를 좀 많이 피던 때여서 끊임없이 이제 담배를 피면서 이제 대화를 이어가는 편인데 사실 살짝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구석이 많은 그런 배우여서 배우로서 봤을 때는 굉장히 이렇게 클래식한 역할도 굉장히 잘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로맨틱 어떤 코미디도 굉장히 잘하는 멋진 배우의 삶을 살았는데 많은 분들이 김주혁 씨를 아직까지도 그 죽음에 너무너무 안타까워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끊임없이 그리워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고 김주혁 씨가 그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선한 미소, 또 연기에 대한 열정, 앞으로도 잊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서로가 원한다 해도 영원할 순 없어요. 저 흘러가는 시간 앞에서는 세월이 가면 가슴이 터질 듯한 그리운 마음이야. 잊는다 해도 한없이 소중했던 사랑이 있었음을 잊지 말고 기억해줘요. 영화계 노출 논란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정에 없었던 일인데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서 하체를 만졌다. 절대로 손을 넣지 않았다. 삭제된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없을까요? 어렵게 이 콘티를 구해왔습니다. 진짜로? 네. 네. 요즘 한국 영화계에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립니다. 마동석 씨가 나온 범죄도시. 뭐 흥행 질주를 하고 있죠. 대박 500만 원 넘어섰잖아요. 또 얼마 전에 부산국제영화제도 성황리에 막을 내렸잖아요. 예. 저도 영화인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맞아요. 예. 또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딱 한 편 찍으셨던 아, 그렇게 말씀하시면 죄송합니다. 너무 감정을 실어서 굉장히 얘기했네요. 불쾌하네요. 죄송합니다. 네. 제가 그 돌아온 신옥수라고 그 이마령 선배님의 저 권유가 있어서 데뷔하자마자 찍었다. 데뷔 1년도 안 돼서 찍었던 영화가 있습니다. 제비 역할을 맡아서 영화입니다. 네. 그리고 저 뭐죠? 그 황금 촬영상 또 홍보 대상이다. 그렇습니다. 예. 네, 영화 배우님. 네. 좋은 소식들도 있는 반면에 네. 몇 년 전에 영화 촬영장에서 벌어졌던 한 성추행 사건 때문에 최근에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연기자의 입장에서 주의 깊게 보고 있었던 뉴스인데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예술인가 아니면 범죄인가? 영화계 노출 논란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저도 그 사건 기사를 통해서 본 적이 있는데요. 촬영 현장이라는 그 공개된 장소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정말 의아하고요. 궁금하지만 남자 배우와 여자 배우의 주장이 너무 극명하게 갈리고 있어서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네, 사건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장에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남자 배우와 여자 배우가 연기를 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남자 배우가 여자 배우의 옷을 찢고 그 옷을 찢는데 손을 넣어서 중요 부위를 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배우는 이걸 굉장히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껴서 남자 배우를 상대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하게 된 거죠. 일단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남자 배우 이름이 본인도 또 기자회견을 했고요. 누구신가요? 이제 조덕재 씨라고 시즌대 그 케이블 드라마에 나왔던 분인데 이 그 얄미운 상사로 이름을 좀 많이 알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청자들에게 눈조락을 찍혔는데 이분이 그 1996년 연극으로 데뷔해서 벌써 20년간 각종 드라마의 감초역으로 베테랑 연기자입니다, 지금. 네, 저는 같이 작업을 한 적이 없어서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거든요. 제가 직접 그 조덕재 씨 지인분들을 실제로 전화통화를 해보고 많은 분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이미지가 좀 악하게 생겼잖아요. 그런 이미지를 많이 했잖아요. 실제적으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남을 좀 많이 도와주는 편이고 실제로 그 후배가 너무 힘든 일이 있을 때 자기의 출연료를 전액을 준 적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남자 배우분은 실명을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 여자 배우분은 그 누구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그분은 현재 피해자시잖아요. 그 피해자 신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신분을 공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누구도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지금은 아직도 익명으로 가려져 있긴 한데요. 이 사람은 2001년에 영화로 데뷔를 해서 각종 드라마, 영화 꾸준히 작품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배우인지 잘 모르니까 연기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는데 그 학생들한테 강의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이버대학교에서 교수님으로 활동을 했었고 촬영 현장에서도 이제 다른 감독님이나 다른 분들이 누구씨, 뭐 누구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교수님이라고 불렀었대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자신의 경험을 알려줄 만큼의 그런 연기 내공이라든가 경험치가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에게 타격을 입힐 정도로 이게 사건이 불거졌어요. 아니 근데 저도 이 얘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던 게 촬영 현장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있는 오픈된 공간인데 어떻게 스태프들도 있고 카메라 돌아가고 있는데 그 성추행을 막 과감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그거는 너무나도 지극적인 개인의 경험에 의한 생각인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길거리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져? 어떻게 교회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져?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그건 좀 오류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여배우의 이것은 주장이긴 합니다. 옷을 찢는 연기는 예정에 없었던 일인데 남자 배우가 일방적으로 찢었다. 심지어는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서 하체를 만졌다. 그 과정에서 상해 2주의 진단이 나오기도 했다라는 것이 주장이에요. 심각하네요. 이게 그러니까 그 여배우의 주장이죠. 성추행. 만약에 그 여배우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정말 충격적인 건데 남자 배우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했나요? 이 남자 배우는 전혀 다른 주장을 얘기합니다. 자신은 옷을 찢는 연기를 하는 건 사전에 서로 합의가 됐었다라고 얘기하고 자신은 절대로 손을 넣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선 문제가 된 영화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주성철 편집장님, 대체 어떤 영화였나요, 이게? 네, 지난해 개봉한 멜로 영화고요. 옛 영광을 다시 꿈꾸는 한 40대 영화 배우의 사랑 이야기를 그린 작품입니다. 그 배우 김보성 씨의 6년 만에 영화 복귀작으로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죠. 그럼 거기서 그 두 배우는 어떤 역할을 맡고 있었는지. 그 여배우와 그 배우 조덕재 씨가 부부로 출연을 했는데요. 이 아내는 상습적으로 남편으로부터 육체적인 폭력을 당하는 그런 설정이었습니다. 이 영화가 몇 세 관람가였나요? 이 영화는 15세 관람가 영화입니다. 그 영상물 등급위원회가 그 분류한 그 기준에 따르면요, 이 15세 관람가 영화라고 하면 그 폭력을 미화하거나 성적 맥락과 관련이 있는 그 특정 신체 부위를 선정적으로 강조해서는 안 된다라고 표기되어 있죠. 그래서 모든 배우들이 그렇게 인지하고 시작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여배우는 자신이 출연한 이 영화는 15세 관람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과한 노출은 없을 거라고 당연히 예상을 했고 더군다나 옷과 속옷을 찢는다던가 뭐 하체에 손을 넣는다,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었다라고 주장을 하죠. 근데 영화의 등급은 영화가 촬영이 끝난 다음에 영상물 등급위원회에서 정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촬영 시작 전부터 15세 등급이었다는 건 이건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가 그 최종적으로 등급을 분류받는 것은 촬영이 모두 끝난 다음이죠. 네. 하지만 이 노출 수에 대한 합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캐스팅 단계부터 이 영화는 15세 관람가다, 18세 관람가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배우는 처음부터 15세 관람가 영화라는 것을 알고 출연을 결정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조덕재 씨는 15세 관람가를 알면서 이 콘티나 이 역할에 대해서 그거 인지하고 그 촬영을 임하신 거예요? 뭐 조덕재 씨는 그 촬영 내용은 콘티에 모두 적혀 있었다. 그리고 촬영 전에 난 감독이랑 합의가 됐었다. 나는 그 연기에 충실히 했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술에 취해서 들어온 남편이 새벽녘에 들어와서 아내가 등산에 가려고 하는 것을 붙잡아서 거칠게 몰아붙이고 그리고 부부강간을 시도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장면이 이 여성이 얼마나 비참한 현실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장면으로 설명하기 위함이라고 이제 달려있죠. 참 희한한 게 제가 김보성 씨하고 친분이 있어서 이 영화 궁금해서 좀 찾아봤는데 참 이 논란이 되는 이 장면 조덕재 씨를 찾아볼 수도 없고 그럼요. 이 장면이 안 나오더라고요. 네. 왜 찍은 거예요 도대체 이게? 그러니까 조덕재 씨 같은 경우는 이 문제의 장면을 찍은 직후에 하차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날 촬영이 조덕재 씨의 이 첫 촬영이었기 때문에 이후에 이분 말고 다른 배우가 들어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역할을 다 이제 임무를 완수를 한 거죠. 대신 이 문제가 된 장면 자체가 통으로 없어진 게 된 거예요. 재촬영을 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 문제의 장면을 볼 수가 없었고 마찬가지로 조덕재 씨 역시 이 영화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 일단 뭐 그 장면은 삭제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사고가 났기 때문에 고소 사건이기 때문에 그 증거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 삭제된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없을까요? 그게 확인되면 어느 정도 파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작품을 할 때는 콘티라는 걸 보거든요. 쉽게 말해서 그림이 그려져 있는 콘티예요. 그게 대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만화책 같은 느낌이죠. 맞아요. 글만 정확한 없을 뿐이죠. 설명이죠. 네. 저도 예전에 영화 촬영할 때 그 콘티가 한 몇 달 전에 나와요. 촬영 한두 달 전에 나오면 그거를 대본이랑 같이 보면서 연습을 하고 또 심지어 저희 때는 그 콘티 옆에 또 설명이 자세하게 적혀 있어요. 이 장면에서는 어떻게 하고 뭐 어디를 가야 되고 뭐 이런 상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영화도 그렇게 써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이 논란이 되는 이 영화의 콘티를 보면 끝나는 건데 사실은 그런데요. 콘티를 어떻게 구할 수가 없나요? 그래서 풍물쇼 제작진 분들이 정말 어렵게 이 콘티를 구해왔습니다. 그래서 풍물쇼 제작진 분들이 정말 어렵게 이 콘티를 구해왔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진짜로 콘티 여기 감독 이름도 보이고요. 이 영화에 아까 그 장면에 콘티가 그려져 있는 콘티를 구했다고요? 그러니까 저거를 이건 정말 놀라운데. 모든 배우분들한테 보여준다는 거죠. 야, 이거를 구했어요? 네, 자 콘티 좀 보시면서 야, 여기 콘티에 놀라운 글들이 많은데요. 그걸 한번 좀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뭐 그림하고 나레이션, 뭐 대사 뭐 다 적혀 있는데 콘티를 보시면 일단 등산복 차림의 은정이 공을 들여 화장을 한다. 이내 붉은색의 립스틱을 마지막으로 바르고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초인종이 울린다. 잔뜩 취한 기승이 들어온다. 그리고 집에 들어와 기승이가 은정을 제압하는 상황이 나오는데 거실 벽으로 밀어 은정의 바지를 내리는데 좀처럼 벗겨지지 않는다. 잔뜩 도끼가 서린 기승이 바지를 찢어 내린다. 바로 여기에 그 바지를 찢어 버리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 콘티에 있네. 여배우가 봤다면은 여배우도 어느 정도의 인지가 됐다는 얘긴데요. 그리고 이게 마음에 안 들으셨으면은 또 바꿨겠죠. 그러니까 15세 관람가 영화로 알고 출연을 했지만 이런 내용이 있다면 어필이 충분히 여배우가 이게 들어가기 전에 했거나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게 이 촬영을 거부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근데 그 여배우 측 그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 장면이 노출을 하고 뭐 그런 장면이 아니라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한 여자의 모습을 그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인지를 한 거지 뭐 노출이고 뭐 그런 씬은 아니다라고 여배우분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뭐 바지를 찢어내린다 이런 것들이 컷으로 뭐 몸 전체를 찍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뭐 찢어서 이렇게 떨어뜨리는 장면만 보인다든가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카메라 기법에서 그때 당시 소속사 대표가 보낸 문자가 있어요. 네. 이 대표가 영화사의 그 관계자랑 만나고 계약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문자를 보냈는데 뭐 갤런티에 대한 얘기도 있고 그리고 뒤에 아래 이런 문자가 옵니다. 노출 부분은 아시다시피 없고요. 단지 멍자국 보이는 부분에서 슬립까지 보여준다고 합니다. 이 정도입니다. 네. 그 노출은 없다는 거를 정확히 얘기해 준 거죠. 그 찍었던 장면만 얘기를 들으면 노출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장면인데 저는 뭐 영화를 뭐 카메오로 한 편밖에 안 나가봐서 하셨어요? 네, 힙합 욕쟁이요. 이수미 씨가 어떤 랩 배틀. 역할이. 그렇죠. 생생하게 나죠. 그 사람이에요. 그때 생각났다. 맞아요. 이수미 씨가 하셨던 그 욕 배틀 할 때 그때 그렇죠. 나왔어요 그때. 여기는 홍대, 당신은 꼰대. 이게 제 대사. 하연이가 이 시끼야 하면서 네, 그렇죠. 뭐 욕 배틀을 했었는데. 어쨌든 저는 뭐 자세히는 모르니까. 그래서 보통은 이런 그런 내용은 뭐 계약서가 있다든가 뭐 그렇지 않을까요? 저도 작년에 조그마한 영화를 하나 찍었는데요. 네, 제가 찍었던 영화는 19세 영화였어요. 이제 저 말고 다른 배우가 노출이 있는 배드신이 있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 배우는 그 노출 계약서를 썼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약간 이렇게 강간을 당하려고 하는 장면에서 이제 제가 병으로 이렇게 때려서 이게 좀 무모가 되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사실 그 장면이 좀 애매하잖아요. 만약에 이게 감정에 이입을 하다 보면 또 어떻게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제가 계약서에 명확히 썼습니다. 노출은 없게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노출 계약서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 계약하실 때 그걸 네, 한번 저는 쓰고 쓰셨어요. 있습니다. 네. 저도 궁금해서 제가 직접 또 이제 여자 측 그 지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있었냐 노출 그 계약서상에. 전혀 없었다고 그래요 노출. 사실 한국 영화계에 아직까지도 이런 그 노출 연계에 관한 아주 그 강제화된 그 문서 규약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배우가 원하면 하고 뭐 아니면 안 하고 뭐 그런 식인 건데요. 지금까지 감독과 제작자 그리고 배우들이 좋게 말하면 그 인간적인 어떤 협의와 그 개인의 의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출연 결정을 해왔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분명히 어떤 대화가 오고 갔을 텐데 이게 이 여배우와의 나눈 대화 내용을 조덕재 씨는 과연 알고 있을 것인지 두 사람을 데려다 놓고 감독님이 동시에 얘기했을 건지 아니면 각자 따로 놓고 얘기해놨을 건지 그것도 좀 굉장히 저는 궁금하네요. 뭐 조덕재 씨는 그 촬영 전에 감독이 미친 사람처럼 옷을 찢어버려라라는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자기는 듣고 했다. 주장하시는 거죠. 그리고 현장에서는 바지를 뭐 찢어내린다 이런 상황이 일단 바지가 아니라 상의 쪽으로 이제 콘티가 바뀌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무례하게 느껴지고 강압적이라고 느껴진 거죠. 근데 왜 갑자기 수정이 된 거죠? 근데 이 그림을 보시다시피 등산복 바지를 입고 있는 상태인데 바지를 찢으라고 했잖아요. 등산복 바지가 찢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둘 중 뭐든 하나는 찢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상의를 갈아입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멍짝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그 멍짝을 보여줘야 이 여배우가 얼마나 처참하게 그간 이 남편을 통해서 학대를 당했는지를 보여줄 수가 있으니까. 이게 내용이니까, 네. 주된 내용이니까. 그럼 감독님이 제대로 말을 하면 진실이 이게 드러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일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감독님이 그래서 사실 입장을 밝히긴 밝혔어요. 밝히긴 밝혔는데 일단 조덕재 씨의 말은 거짓말이고 나를 굉장히 나에게 화살을 돌려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라고 여배우의 입장에 조금 더 가까운 그런 발표를 했는데요. 하지만 이 부분이 정확히 조덕재 씨가 어떤 거짓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에 대한 대답이 전혀 없어요. 네, 전혀 없어요. 그래서 대중으로 하여금 도대체 어떤 상황인데 왜 말을 안 하지? 의문만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덕재 씨 같은 경우에 자기 입장 표명을 정확하게 감독의 지시에 의해서 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감독은
조덕재 씨에 대해서 너 지금 거짓말인데 하고 그건 정확한 얘기를 안 하고 네, 있다. 무엇이 거짓말인지는 네. 말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요. 네, 조덕재 씨의 네. 재판이 또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증인으로 좀 신청을 했어요. 이 감독을 증인으로 신청을 했었는데 네. 출석하지 않았고요. 그 조덕재 씨한테는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걸겠다고까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감독님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나는 조덕재 씨에게 그런 말 하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조덕재 씨는 나는 감독에게 그 얘기를 들었다. 그리고 여배우와 조덕재 씨 그리고 감독의 말이 다 다른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제가 섣부른 판단일 수도 있지만 그냥 오해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독님이 어떠한 디렉션을 줬는지에 대해서 감정 싸움이 되어버린 듯한 양상이거든요. 사실은 뭐 진짜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뭐 볼 수가 있다면은 진짜 제일 좋은 건데 그날로 좀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 답답함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당시 상황이 담긴 현장 메이킹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같이 보시죠. 예. 미안. 아이고, 화장품인데. 너도 대사 나왔다고? 아이고, 오늘 보니까 우리. 아니요, 내가 마지막 대사가 많이 취했네요. 미안. 그러다가, 그러는데, 그래요. 너 오늘은 못 자겠다. 뭐 이런 대사하면서 대사 마음대로 쓰는 거야. 마음대로. 대사 그냥 게 아니고. 그리고, 그러고 이제 이쪽 어떻게 할지 몰라야겠죠. 내가 막 나오는 대로. 그리고 그냥 확 씹어버려. 받으러 문 갖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그다음부터 마음대로 하시니까. 그럼 그 사이에 먹는 대로 막 부자는 것도 있다, 먹는 대로 부자는 것도 있다고. 올려가지고 뒤에서 잘못한 거 같아요. 굉장히 그 처절하게 이거는 배로가 아니잖아. 죽기보다 싫은 보통 강간당하는 기분이거든. 그렇게 만들어주셔야 돼요. 얼굴이로. 아무것도 없어요. 마음대로 하시라고. 하나가 해야죠. 굉장히 중요하신 얘기예요. 이게 완전히 기승이 완전히 사육하는 느낌 줘야 돼. 사육하는 느낌. 그런 것까지 하겠어요. 그래야지 그 다음 시즌이 다 연결돼요. 부담스러워. 때문에 기대는 건 안 보여. 그러면 할 때도 머리 아니 머리통 잡고 흔들고 몸 잡고 어쨌든 자세는 뒷자세예요. 손자로. 그 정도가 내가 벌써 내가 더 어떻게 내기를 해. 그냥 잠들 먹는 건가 아니면 처음에는 좀 반항을 해야 돼. 그러니까 반항이라는 게 뭐 달라드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혹은 치는 정도. 네, 제가 지금 보기에는요, 메이킹 필름 봤는데 정말 놀라운데요. 이 감독님이 디렉션을 했네요. 예, 했네요. 그러니까 지도를 계속 하고 있어요. 네. 처럼 해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멘트들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말을 이게 하지 않았어도 예. 이 손 모양이라는 게 이렇게 이쪽 어깨 상체 부분을 조덕재 씨의 어깨 상체 부분을 감독님이 손으로 이렇게 꽉 잡는 모습을 정확히 이렇게 제가 볼 때는 거의 가슴 부위에는 저 이렇게 했죠. 이렇게 잡는 모습. 네, 근데 이 부분이 사실상 조덕재 씨 입장에서는 감독님이 나에게 디렉션을 줬구나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정황인 것 같은데요. 근데 좀 신기하네요. 저 여배우라면 왜 여배우가 없죠? 여배우가 없는 상태에서 남자 배우에게만 지금 디렉션을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배우는 전혀 못. 근데 지금 리허설 하는 부분이 여자 부분이 당하는 부분을 리허설을 한 거였거든요. 아니 근데 정확하게 두 배우가 하는 액션이지 남자 배우만 하는 액션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둘을 놓고 정확하게 감독님이 설명을 했어야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 있어요. 남자한테만 이렇게 해라고 시켜놓고 나중에 여배우한테 그냥 이렇게 가볍게 할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제가 볼 때는 말이 좀 다르다는 느낌이 좀 오는데요? 이날 촬영은 이제 제작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감독 지인의 집에서 촬영을 했다고 해요. 정확하게 동선을 짜서 여기서 엎어지고 뒤로 밀고 이렇게 각본이 딱 짜여진 게 아니라 그냥 상황을 주고 던져서 둘이 알아서 해라 거의 그 느낌인데 다만 여자 배우는 가벼운 스타일로 한다고 생각했다면 남자 배우는 정말 여기서 아까 그 감독님이 주신 얘기대로 미친놈처럼 막 찢어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저는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두 개 받은 지시가 다르네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네. 자, 조덕재 씨가 지시를 받고 그거를 연기를 했잖아요. 네. 여배우는 전혀 몰라요. 네. 여배우는 그 차에서 당하고만 있는 거예요. 네. 왜 이렇게 들어오지? 이게 아니었는데? 속옷이 찢기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여배우 쪽 지장은 이겁니다. 조덕재 씨가 나한테 아무런 바뀐 걸 얘기하지 않고 촬영에 들어갔다. 이건 명백히 성추행이다라고 네.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리고 이 여배우는 이 메이킹 필름이 있다는 것을 1심에서는 제대로 몰랐었고 2심에서야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감독의 그 멘트가 달라졌다는 것 또한 이 항소심 2심에서 인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게 합의 안 된 부분이 조덕재 씨가 그냥 독단적으로 자기가 합의 안 된 부분을 성추행을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메이킹 필름을 2심에서 봤다는 거네요. 그랬죠. 그래서 감독의 지시가 달라졌다는 것을 추후에 인지하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덕재 씨에게 좀 책임을 묻고 싶은 것은 여배우의 입장에서 사실 이것은 합의 말씀하신 것처럼 액션씬처럼 사실 남녀 배우가 합을 짜서 그렇게 충분히 협의하면서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감독에게 들었던 그 지시사항을 여배우와 공유하지 않은 것 또한 여배우로서는 굉장히 무례하게 느껴지고 강압적이라고 느껴진 거죠. 네, 근데 그것도 당연히 일리가 있는데 이 영화는 우리 드라마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감독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게 종합예술인데 감독의 예술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만큼 감독이 저렇게 확언해서 디렉션을 주면은 배우 입장에서는 그렇게 합의가 돼 있는 거 왜냐면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이게 합을 맞춰야 되는 액션씬에 비유하면 안 되는 게 왜냐면 이거는 디렉션을 아까 감독이 주니까 이 합이 아니라 여기서 거칠게 어떻게 하는 것이 합의 안 된 고수들 간의 어떤 연기 어떤 자연스러움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하지만 이 노치 있을 것 씨는 같아요. 상처를 받는 씬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적으로든 외적으로든 그러니까 액션씬처럼 상처를 받거든요. 그게 아무리 여배우라고 해도 아무리 합의가 돼 있더라도 여자 배우는 상처를 받아요. 저런 씬에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합의 없이 한다는 건 근데 그게 합의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배우의 합의 안 된 장면을 억지로 찍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두 분의 누구의 편도 아니지만 저는 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제가 예전에 그런 이렇게 상대방과 이렇게 액션 같은 거를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합을 맞췄어요. 예를 들어 오른쪽 왼쪽 아래 위에 아래 이렇게 하자 했는데 상대방이 하다가 흥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랑 맞췄던 거 아닌 이렇게 킥을 날려가지고 제 코가 주저앉았어요. 아이고야. 그래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서로 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그때는 그 당시에 코가 주저앉을 정도면은 고소했나요? 그건 아니고요. 그렇죠. 그냥 보험 처리로. 저는 서태화 씨랑 드라마를 찍는데 저도 이제 극 중에 맞는 아내 역할이었어요. 근데 서태화 씨가 좀 약간 등치가 있으시고 손도 굉장히 두툼하신 편인데 극 중에 이제 때리는 장면이 있는데 그냥 먼저 전체 신호를 이제 맞는 척하면서 찍어놓고 마지막 디테일하는 그 장면을 찍기 위해서 찍었는데. 저는 이제 오빠랑 얘기를 했죠. 오빠, 우리 한 방에 가자. 그냥 세게 쳐. 라고 저는 미리 제가 이제 허락을 했고, 오빠도 오케이, 그럼 한 방에 끝내자. 해서 정말 때렸는데, 그렇게 세게 칠 줄 몰랐어요. 저도 이제 후회를 했던 게 뭐냐면, 남자의 힘이 어느 정도라는 걸 저도 제가 간과한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한테 맞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오빠 때려봐요 얼마나 때리겠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얼굴이 돌아갈 정도로 맞아보는 거예요. 평상시 하는 거 보면 많이 맞았을 것 같아요. 여자를 때리는 데에서 어느 정도 때리는지를 본인도 몰랐기 때문에 감정에 이입해서 아내를 때리는 남자를 역할을 하다 보니까 자기는 그냥 그렇게 세게 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이 얼굴 반이 제가 이렇게 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씬을 찍지 못하고 며칠 있다가 얼굴이 가라앉은 상태에서 찍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할 수 없었던 부분은 분명히 제가 허락했던 부분이잖아요. 있는 셀거 쳐 그냥. 근데 막상 저는 그 수위나 힘의 조절에 대해서 제가 인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서로 얘기한다고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이제 서태화 씨랑 친하게 잘 지내지만 가끔은 그러죠. 그때 오빠 뒷방망이 고마웠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농담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성적인 부분하고 관련이 됐을 때와 단순히 이게
뺨을 때리는 정도하고는 약간 느낌이 많이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저런 현장의 분위기를 이제 현장 스케치 겸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저 역시 조덕재 씨의 편을 드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어떤 말이냐면 조덕재 씨는 비중이 정말 작은 배우예요. 네. 저기서 갑과 을로 따지자면 굳이 따지면 을이란 말이죠. 감독님이 이렇게 디렉션을 하고 강하게 얘기를 할 때 그렇다면 제가 라고 얘기를 하기에 너무나 현장 분위기에 눌려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여배우잖아요. 네.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합을 맞추는 게 맞지만 저 분위기에서는 아마 조덕재 씨는 감독님이 얘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물론 서로 합을 맞추지 않은 것은 이 두 명의 잘못이지만 조덕재 씨에게 성추행범이다라고 낙인을 찍기에는 조금 영상을 봤을 때는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근데 저는 저 영상을 보면서 여배우도 마찬가지고 남배우도 마찬가지고 둘 다 거짓말을 한 것 같지는 않아요. 분명하게 저 영상을 봐서는 누가 봐서도 여배우 입장에서는 나는 몰랐던 점, 그리고 남배우는 나는 감독님한테 지시를 받았던 점. 그게 맞는데 왜 감독님만 약간 말이 틀린지 저는 이제 그게 의문이 가서 감독님 입장엔 저는 더 궁금한 것 같아요. 내가 현장에서 저렇게 했다라는 거를 분명히 자기도 영상을 통해서 알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왜 입장을 발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영상이 공개가 되고 나서 입장 표명을 했나요? 이제 옷을 찢는 지시에 대해서는 상황이 정리가 된 것 같은데 네네. 또 다른 쟁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바로 말씀드리기도 좀 그렇지만 바지 안으로 손을 넣었는지 여부죠. 사실 이 부분은 감독의 지시사항에도 따로 없었던 내용이에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나요? 여배우는 몸을 억지로 만지는 그 과정에서 그 바지에 손이 들어갔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요. 사실 앞서 보셨던 것처럼도 그 상반신 위주의 촬영인데 왜 바지에 손을 넣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고, 또 촬영 직후에 바지 버클이 이렇게 풀어져 있는, 똑딱이가 좀 풀어져 있는 부분을 좀 증거로 내세웠죠. 만약에 촬영 때 그런 행동을 조덕재 씨가 했으면 여배우 입장에서는 반응이라는 게 바로 나오거든요. 네. 기대하지 않았던, 전혀 몰랐던, 예상치 않은 연기가 들어왔을 땐 당황을 하거나 스스로 컷을 하거나 그 연기에 대한 그 반응을 하거든요. 그러면 카메라 앵글만 보고 있어도 여배우의 표정에서 그게 다 나올 수 있는데 그런 판단은 좀 힘든가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만약에 실제로 그게 일어난 상황이면 당황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어디 지하철이나 이래서 성추행을 당한 여성이 소리 질러서 뭐 하는 거예요? 하는 여자가 있는가 하면 말을 못 하는 여자가 있거든요. 약간 두 가지의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여자 배우가 실질적으로 갑자기 이게 뭐야? 여기 안 하기로 했는데 왜 갑자기 손 넣는 거죠? 이렇게 할 수도 있는가 하면 갑자기 당황해서 모두가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걸 생각했을 때는 뭐 말을 못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어떤 상황일지 모를 것 같아요. 여배우의 입장에 지금 후자 말씀하신 것 중에 후자랑 좀 비슷했는데 일단 촬영 내용 자체가 그렇게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지만 그래도 하도 당했던 것에 이골이 나서 아무 표정이 없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여배우는 일단 연기에 집중을 했고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추후에 예를 들어서 컷소리가 났을 때 왜 공개적으로 바로 비난을 하지 않았냐라고 했는데, 아까 전에 이제 여배우에 대한 그 대우를 말씀하신 것처럼 여배우 입장에서도 자기보다 선배인 남자 배우가 지금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갑자기 자기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패닉이 됐지만 그 순간에 이 사람이 지금 바지에 손을 넣었어요 라고 이야기할 용기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컷소리가 나자마자 자기가 최대한으로 말할 수 있었던 부분은 이 사람이 지금 뭐 속옷까지 찢었어요 라고밖에 표현을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에게도 좀 그런 용기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이야기를 또 하더라고요. 이제 거기 촬영에 현장에 있던 그 스텝 한 분하고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요? 했는데 예. 이런 얘기를 해요. 촬영이 끝나고 나서 여자분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았고 자신의 그 불만을 토론했고 그리고 대기실에 들어가서 감독님과 얘기를 했고 그리고 나서 이 조덕재 씨가 다시 여배우를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서로 이렇게 좀 썰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까지 얘기 들었습니다. 아니 이 말 들으니까 여배우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조덕재 씨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했었습니까? 뭐 조덕재 씨는 그 하이에서 상의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상의를 찢었을 뿐 하이를 갈 일도 없었고 당연히 손 늘 일도 없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전혀 터치가 없었다. 네. 이제 현장에 있던 스태프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그 장면을 찍을 때 모두가 봤을 텐데 저희만 해도 지금 굉장히 많은 눈이 이게 하나를 보고 있잖아요. 뭔가를 디테일을 잡으려고 이렇게 본다면 한 명쯤이라도 만약에 봤다라면 지금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아무도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나요? 증언이 없었나요? 네, 사실 나는 촬영 장소에서 다 일을 하실 테지만 이곳은 공간이 굉장히 협소한 곳이었기 때문에 촬영을 하는 곳과 모니터링을 하는 곳이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촬영하는 곳에는 카메라 감독과 보조만 있었고 그 앵글 안에 잡히는 장면만 바깥 다른 쪽에서 모니터를 통해서 사람들은 봤던 거죠. 또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촬영 감독님인데 역시 촬영을 하면서 찍기 때문에 앵글만 봤다는 거죠. 그래서 또 앵글은 말씀드린 것처럼 상반신만 잡고 있었기 때문에 뭐 하이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무도 보지 못했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요즘 한국 영화 현장도 많이 바뀌어가지고요. 이런 노출 연기를 촬영을 할 때는 아주 그 최소한의 인원만 그 현장에 들어갑니다. 대표적으로 박찬욱 감독의 아가씨를 예를 들면요, 그 김태리, 김민희 두 배우를 배려해가지고 이 스태프들은 모두 현장에서 나가줬고요. 또 심지어 박찬욱 감독도 원격 조종 카메라로 그 현장 외부에서 현장을 지휘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노출 촬영을 할 때 이제 그 최소 인원만 그 촬영을 하게 되는데 철저한 사전 합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아가씨의 사례가 아주 그 모범적인 영화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그 노출 씬이 있는 장면은 그 제가 그 성인 영화를 찍는 여배우에게 물어봤는데 정확히 한 3명 정도 들어가요. 카메라, 붐 마이크, 그리고 여자 스텝이 큰 수건을 들고 끝나자마자 바로 덮어준다고 합니다. 그 딱 3명만 있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해요. 네. 자, 이번 사건의 쟁점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의견이 안 좁혀지는데 법원의 판결은 어떻게 났나요? 네, 지난해 1심이 진행이 되다가 작년 12월에 판결 선고가 났는데요. 법원은 이제 조덕재 씨의 손을 들어줬어요. 이제 무죄 선고가 난 거죠. 네, 이유. 왜냐하면은 조덕재 씨의 그런 행동이, 연기를 하던 그런 행동이 일을 하다가 일어난 거기 때문에 업무와 연관이 됐다고 봐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이 된 거예요. 근데 원래 재판이라는 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나 또 서로 쌍방 간의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재판이 또 있었습니까? 네, 1심 선고가 있고 나서 양측에서는 쌍방 상소를 했습니다. 이제 검찰 측에서도 2심을 다시 제기를 했고 조덕재 씨 측에서도 불복을 해서 다시 제기를 하게 됐는데요. 이제 항소심이 진행이 됐고 지난 13일에 이 선고가 또 났어요. 그런데 결과가 뒤집혔죠.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었던 게 2심에서는 조덕재 씨의 그런 추행 혐의가 인정이 돼서 1년 징역에 2년 집행유예 선고를 받게 됐어요. 그리고 그 밖에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해야 되고 뭐 성추행 관련해서 혐의가 인정되면 그 일정 부분은 그 신상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처분도 받을 수가 있는데 이제 조덕재 씨 같은 경우에는 신상 정보도 등록을 하라는 명령을 고지받게 됐고요. 그런데 어떻게 1심과 2심의 결과가 이렇게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건가요? 네, 1심에서는 그 관련 스태프들이 이제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그런 성추행 관련됐던 걸 보지 못했다고 했었고 이 조덕재 씨는 1심 내내 감독의 지시를 따랐고 콘티나 뭐 대본에 따라서 완전하게 연기를 했다고 주장을 한 게 받아들여졌었는데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바지에 손을 넣었던 게 감독의 지시사항이 아니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촬영도 얼굴 위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당한 행동이 아니라고 봤고요. 그리고 추행의 고의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범죄의 어떤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일단은 제가 조덕재 씨라면은 일단은 무죄에서 유죄로 바뀌었으니까 좀 억울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조덕재 씨는 2심까지 실명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근데 2심 결과가 나오고 얼마 안 있다가 실명을 공개해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본인이 근데 영화 배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게 어떻게 보면 자신의 생업도 그렇고 자신의 꿈도 그렇고 이룰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기자회견을 하신 건데 그래서 저희가 알게 된 거겠죠?
무죄에서 유죄가 됐다는 이제 보통 억울해들 하시긴 하는데 이제 그만큼의 이제 요소들이 발견됐으니까 유죄가 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또 법학과를 나왔거든요. 저는 법학과를? 예예. 뭐라고요? 예, 저 법대생이었는데요. 정말? 예예예. 법 얘기 나와서 말인데 그 인권이 예술보다 앞서 있어요. 그러니까 인권은 헌법에 위치해 있는 그런 굉장히 최상위의 법인데 맞습니다. 인권을 이렇게 좀 보장받지 못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법대생으로서 얘기하겠습니다. 오, 아주 어떤 인권을 인권이 예술보다 높다. 이제 그 성적 수치심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예, 충분히 방어할 권리는 모든 여성들 그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그거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2심 재판이 끝난 이후에 뭐 변화된 상황이 있었나요? 네. 자, 여배우 측이 기자회견을 열었죠. 그래서 공개적으로 2심 재판 결과에 대한 환영 의사를 밝히는 그런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직접 다녀왔었어요. 영화를 만드는 상식은 삶의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피고인에게 강제추행 및 무고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신상정보 등록의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감독의 일방적인 연기 지시나 이에 따른 피고인의 연기 내용에 관해서 피해자와 사전에 공유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는 이상 그것을 단지 정당한 연기 행위였다고 볼 수만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피해자분께서 편지를 보내주셨거든요. 그 편지를 대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경력 15년이 넘는 연기자입니다. 연기와 현실을 혼동할 만큼 미숙하지 않으며 연기 경력 20년 이상인 피고인은 상대 배우인 제 동의나 합의 없이 폭력을 휘두르고 속옷을 찢었으며 상하체에 대한 추행을 지속했습니다. 이런 것이 영화계의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옹호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연기가 아니라 성폭력입니다. 기자회견 분위기는 어땠나요? 일단 뭐 사회적으로도 정말 많은 이슈, 그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만큼 굉장히 많은 매체들이 모였고요. 또 여배우가 직접 참석을 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처음으로 편지를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아주 길게 밝혔는데 그것 또한 대리인이 대신 읽는 것으로 있었고요. 그만큼 이제 영화계에서도 여성의 인권에 대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굉장히 희망적인 재판 결과다라는 측면도 부각을 시키면서 반면에 그럼에도 형량이 굉장히 조금 나와서 적게 나와서 이 부분은 아쉽다라는 발표를 대신했습니다. 저도 이날 현장에 있었는데 이 편지가 굉장히 길었어요. A4 용지로 약 4장 정도, 그러니까 앞뒤로 총 4면 정도인데 대독을 하시는 분이 약 10분 정도 읽었거든요. 그리고 이 여배우가 이 초반에 뭐라고 했냐면 굉장히 제 기억이 맞다면 새벽까지 이 글을 썼고 그리고 이 참석을 할까 말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도 저희는 전부 다 그녀가 이제 여배우분이 참석을 하는 걸로 알고 저 역시도 갔었는데 이날 오전, 그러니까 기자회견을 앞둔 한 약 2시간 전 정도에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확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많은 분들이 그랬어요. 뭐 피의자, 그러니까 조덕재 씨는 자신의 얼굴과 실명을 당당하게 공개했는데 그렇다면 피해자도 당당하다면 직접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실명을 공개해라라고 했지만 사실 그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2심에서는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 여배우는 피해자잖아요. 그런데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당당하다면 얼굴 공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폭력성으로 그들은 그렇게 상처를 입은 거죠. 때문에 2차 피해도 분명히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얼굴과 실명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마무리가 됐어요. 네. 그럼 여배우 기자회견 후에 그 조덕재 씨의 입장 있지 않습니까? 네. 입장이 어떤지 그 기자회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기자회견에서 조덕재 씨 2심 판결에 대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담하다. 자신의 형량이 하루만 나와도 억울하다라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지금 사실 조덕재 씨 같은 경우에도 또 유죄 판결이 나고 나서의 근황이 굉장히 궁금할 것 같은데. 네. 조덕재 씨는 원래 그 케이블 드라마의 새 시즌에 투입이 되기로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2심 재판 결과가 나오자마자 먼저 제작진에게 전화를 걸어서 나는 이번에 함께하지 못할 것 같다라고 스스로 자진하차 의사를 밝혀서 이제 그 자리는 다른 배우가 대신하게 됐습니다. 이 그 조덕재 씨의 그 근황을 제가 진짜 지인한테 들었는데 현재 자기가 관련돼 있는 뭐 일들이 있어요, 많이. 나 때문에 피해 갈까 봐 다 그만뒀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좀 돈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고 그리고 여배우는 지금 근황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면서 지금 약을 먹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두 배우가 정말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지금. 네. 사실 아직 대법원의 판결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더 이상의 억측과 무조건적인 비난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모쪼록 대법원의 판결로 시시비비가 제대로 가려지길 바랍니다. 자, 얘기를 계속해보면요. 영화계 성추문 논란은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이 성폭행 논란이 있었다면서요. 네. 예, 그 국내 관객들에게도 굉장히 큰 충격을 준 사건이었는데요. 바로 그 이탈리아의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 감독. 국내 관객들에게는 그 마지막 황제라는 작품이 잘 알려져 있죠. 이 감독이 1972년에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라는 작품을 연출할 때 이 여배우에게 강간씬이 있는데 그 강간씬에서 특정한 소품이 사용된다는 얘기를 해주지 않고 남자 배우하고만 얘기를 해서 그 장면을 찍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아니 몰래카메라도 아니고 이걸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고 막 찍을 수가 있는 건가요? 이게? 그 추후에 감독이 한 얘기에 따르면요, 배우가 아니라 자연인인 소녀로서의 아주 리얼한 반응을 끌어내보기 위해서 그런 연출을 했다라고 밝혀서 큰 논란이 됐는데요. 그때 여배우의 나이가 19살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자아냈죠. 정말 어린 소녀잖아요. 소녀가 이런 쉽게 말하면 더러운 경험을 하고 어떻게 견딜 수 있겠어요. 네, 그럼요. 이게 그 시나리오에 없었던 장면이기 때문에 실제로 강간을 당한 것처럼 힘들었고 수치심이 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19 꽃다운 나이에 험한 장면을 찍었기 때문에 약물 중독에 또 걸렸었고 2011년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유, 세상에. 네, 이번에 할리우드에서는 촬영장 밖에서도 성추문 사건이 발생해서 이목을 끌고 있잖아요. 네, 할리우드 유명 제작자의 성추행 사건이 핫 이슈라면서요. 최근 뉴욕 타임스가 그 헐리우드의 유명 영화 제작자죠. 하비 웨인스타인이 그 수십 년 동안 많은 여배우와 또 회사의 여직원들을 성추행 및 성희롱해왔다는 사실을 폭로해서 지금 헐리우드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게 유명 배우들도 피해를 봤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 뉴욕타임스의 폭로 이후에 그 안젤리나 졸리와 기네스 펠트로 같은 그런 세계적인 배우들뿐만 아니라 아시아 아르젠토 그리고 미라 소르비노, 애슐리 저드 같은 이렇게 이름만 대면 알만한 수많은 여배우들의 피해 사례가 거의 지금 20건 이상 지금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 하비 웨인스타인이 그 수십 년 동안 도대체 여배우들한테 또 직원들한테 어떤 짓을 했길래 이렇게 한꺼번에 터져 나옵니까? 예, 주로 자기가 혼자 있는 호텔방에 그 여배우를 불러서 마사지를 해달라고 하거나 혹은 잠자리를 요구하는 그런 성추행을 계속 자행해 왔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 기네스 펠트로의 경우에는 22살 때 자기 방에 불러서 마사지를 해달라는 그 요구를 받았는데 당시 남자친구였던 브래드 피트가 굉장히 화를 냈다고 하고요. 또 최근 레아 세이두 같은 배우도 최근에 과거에 하비 웨인스타인이 자기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려고 했다. 이런 그 폭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비 웨인스타인이라는 이름을 저는 처음 들었거든요. 또 어떤 사람이죠? 아마 영화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분이 할리우드의 유명 영화 제작자인데 반지의 제왕 시리즈, 사고, 킬빌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영화들을 제작하고 기획한 할리우드의 거물이라고 불리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2012년도에는 미국 타임즈에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 안에 뽑기도 했을 정도니까 뭐 그의 영향력이 할리우드에서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거기서도 헐리우드에서 저 사람한테 찍히면 영화계에서 살아남기 힘들다. 이런 거죠. 이런 게 있겠죠. 예. 이런 사례들을 보고 있으면 헐리우드의 여배우와 이 한국의 여배우가 처한 현실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하비 웨인스타인 같은 이런 거물, 이 캐스팅이라고 하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제작자가 강압적인 어떤 요구를 할 때 거기에 쉽게 맞설 수 있는 그 어린 배우들이 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어떻게 보면 을의 입장인데 을의 입장에서 갑이 그렇게 강요했을 때 안 하면
난 다시는 이쪽 일을 못하면 어떡하지? 무섭지. 라는 생각을 그러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갖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조금이나마 조금 이렇게 바뀌게 된다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요 합의가 이제 전형적인 우월적 지위를 위한 성추행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합의가 여배우를 성추행한 그 녹취록이 있어요. 있어요? 제가 들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처음에는 이제 부탁을 합니다. 나랑 뽀뽀를 해줘. 나를 만져줘. 나한테 와줘라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여자 배우가 싫다고 나 간다고 하니까 갑자기 돌변합니다. 다시는 이 바닥에 못 쓰게 할 거야. 전화하지 마. 나가. 뭐 이런 식의 내용인데. 못났네. 아니 이렇게 뭐 녹취록까지 드러났으니까 이거는 뭐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겠네요. 일단 알려진 바에 따르면 네. 사건의 피해자들한테는 사과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언론 보도된 것은 모두 다 거짓이다 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해요. 굉장히 희한하죠. 현재 모델 강간 혐의로 조사 중에 있다고 하네요. 이건 모델까지. 일단 회사에서는 잘렸고요. 부인도 그의 곁을 떠난 상태로. 조덕재 씨 사건과 함께 과거에 벌어진 노출신 분쟁들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네, 먼저 3년간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사건입니다. 곽현아 씨와 이수성 감독 두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죠? 네, 전망 좋은 집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이 영화는 2012년에 개봉을 했었고요. 근데 곽현아 씨는 촬영 전부터 노출은 절대 못하겠다고 못을 박았다고 해요. 그런데 촬영 현장에서 감독이 몇 시간 동안 좀 노출 장면을 찍어야겠다고 설득을 했었고 결국 가슴 노출 장면을 촬영을 했다고 해요. 근데 개봉 전에 곽현아 씨가 이 촬영했던 거를 삭제해달라고 강경하게 이제 요청을 했었고 실제로는 이 노출 장면을 빼고 영화가 개봉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는데 1년 후에 그 무삭 재판이 다시 개봉이 됐거든요. 이때 감독이 곽현아 씨가 그 동의하지 않았던 그 가슴 노출 씬을 동의 없이 이 무삭 재판에 포함을 시켜서 개봉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시작됐었습니다. 네, 지난 1월에 1심 재판이 있었는데요. 결과가 어땠었죠? 1심의 결과는 이수성 감독의 혐의 없음으로 종결이 됐는데요. 사실 곽현아 씨가 주장하는 노출신을 빼주기로 약속했다. 이것에 대한 증거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촬영장에서 구두로만 이야기했기 때문에. 하지만 감독에게는 지적 재산권에 대한 독점 관리권이 감독에게 있다라는 내용의 계약서가 있었던 거죠. 때문에 곽현아 씨는 패소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감독님이 그 잘못을 인정한 녹취록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거는 증거가 되지 않나요? 네, 그건 이제 1심 재판 이후에 곽현아 씨가 그 감독님과 통화를 하면서 녹취를 했던 부분인데 곽현아 씨가 저한테 할 말 없느냐라고 했더니 감독님이 잘못했다, 내 불찰이다, 미안하다, 무릎이라도 꿇고 하게 뭐 잘못을 빌겠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어요. 근데 그런 녹취가 있으면 이게 증거로 채택이 돼서 좀 뭐 2심 때는 당연히 승소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기가 굉장히 쉬운데 사실 9월에 열린 2심에서도 법원은 이수성 감독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계약서 노출을 제한하는 내용이 없고 또 더군다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헌대로 의사표시를 인정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계약서대로 봐야 한다라는 그런 게 더 컸던 거예요. 사실상 이런 법정 분쟁이 일어나면 법원에서 가장 먼저 보는 것은 두 사람이 현장에서 구두로 어떤 얘기를 했느냐보다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계약서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재판부에서는 이수성 감독의 손을 들어주게 된 거죠. 그럼 2심 판결이 난 지 2달이 지났는데 뭐 사건은 마무리가 잘 된 건가요? 네, 지난달 이제 곽현아 씨가 패소를 하고 끝까지 가겠다는 입장을 갖고 지금 상고장을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아직 뭐 대법원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앞으로 이제 또 재판이 진행되고 판결 선고까지 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여자 연기자라서 정말 남일 같지가 않은데 사실 노출신을 한다는 게 정말 부담스러워요. 정말 너무너무 부담스럽긴 하거든요. 사실 베테랑 배우들도 이런 노출신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전도연 씨 같은 경우도 노출신을 찍고 자기가 수치심을 느낀 적이 있다라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예전에 해피엔드를 찍었을 때 너무
너무 사람들의 시선이 그 노출에만, 그러니까 작품을 위해서 벗었는데 전도연 씨가 벗었다라는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니까 좀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강미인, 당당한 여배우 김혜수 씨 같은 경우도 그 영화를 통해서 이제 30대 중반의 나이에 전라 노출을 강행한 적이 있었어요. 이 작품을 통해서 그 해에 있었던 여우주연상을 휩쓸었거든요. 네. 작품성이 그만큼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벗을 만한 그 충분한 그 이유가 타당성, 그러니까 개연성이 개연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었던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이 촬영 장면을 찍기 위해서 우왕창수만도 먹고 전날 밤에 밤을 꼴딱 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간이 얼마나 크냐, 담대하냐, 이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또 노출 연기 때문에 주춤한 스타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요. 이렇게 생각나는 스타분이 있을까요? 있나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오인혜 씨가 생각이 나는데 저는 이 배우가 연기하는 거를 주연작을 몇 작품을 봤었어요. 네. 부산국제영화제에 가서 본 적도 있는데 네. 연기를 곧잘 해요. 그런데 레드카펫의 그 이미지가 너무나 강렬했고 그리고 또 그 소위 말하는 벗는 영화, 좀 많이 벗은 영화에 나왔기 때문에 그녀의 연기력이라든가 그 내재되는 그 잠재력이 너무 보이지 않았던 거거든요. 아, 그래요. 오인혜 씨는 연기를 그만둔 건가요? 생계를 이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오인혜 씨가 또 너무 착한 게 할머니를 또 모시고 있어요. 그래서 잠원동에서 지금 꽃집을 운영 중인데 클래스도 하면서 수강생도 받고 굉장히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반가운 소식이 있는데 10월 영화 국국에 캐스팅돼서 무대에서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영화는 물론 드라마, 이제 공연까지 다양한 활동을 한다고 시나리오를 받겠다고 다시 연기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다행이네요. 네, 다행. 네, 노출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낸 스타는 또 누가 있을까요? 네. 뭐 거짓말이라는 영화 다들 기억나실 텐데 제가 30살 때로 기억나는데 그 당시 정말 대단했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 여자 주인공이었던 김태현 씨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이 정말 많았고요. 근데 최근에는 좀 보이질 않더라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17년 전에 이 거짓말이라는 영화로 정말 스타가 됐다. 일약. 네, 일약 뭐 정말 벼락 스타가 됐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안타까운 점은 노출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후속작을 얻기가 너무 어려웠다고 해요.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역할의 크기를 확 줄여서 작품 출연을 간간히 하다가 2007년도죠. 불교 방송 라디오에 이제 프로그램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는 이제 어떻게 활동을 하시는지 어떻게 지내시는지 전해지지 않고 있어요. 저는 그 오지호 씨하고 같이 영화 미인에 미인이. 이지연 씨가 이제 네, 이지연 씨. 근데 저는 그때 영화가 이렇게 마지막 장면이었나? 모래 하얀 백사장에서 그 맞아요. 이지연 씨 그 뒤태, 네, 그거를 봤던 게 굉장히 오랫동안 뇌리에 남아 있거든요. 요즘은 어디에서 뭐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그 미인의 누드 모델로 출연해서 정말 화제가 되었죠. 그 이외에도 뭐 보스 상륙작전 그리고 뭐 스승의 은혜 등에 출연하면서 많이 출연하셨어요. 너무 활동을 잘했는데 2014년 8살 연상의 사업가와 결혼해서 캐나다로 이민을 갔다라는 것까지 알고 그 이후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또 알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이건 없어요. 그래.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받겠습니다. 좀 알려주세요. 진짜 어렵게 없어요. 이제 소식이. 받아들이기 나름이지만 모든 배우가 노출 장면을 고통받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잘된 노출을 그 예술성으로 보여줘서 그걸로 눈에 띄어서 더 발돋움한 스타들이 있죠, 실질적으로. 네, 누가 있죠? 무려 1,5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아가씨의 주인공으로 발탁된 가태리. 가태리 씨. 가태리 배우가 있는데요. 그 오디션 당시에 노출 협의 절대 불가라고 하는 그 대목이 인상적이었죠. 확실히 이 노출 연기라고 하는 것이 모든 배우에게 어떤 확실한 도전이 되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 이후에 그해 거의 모든 영화상의 신인 연기자상을 휩쓸었죠. 사실 그 정도의 그 연기를 하려면 신인으로서는 이제 굉장히 어려운 거를 좀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트레이닝을 많이 받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이 가태리, 김태리 씨는 그간 연기를 체계적으로 배운 적이 없다고 해요. 맞아요. 신방과 나왔어요. 네, 연기걸 말씀하신 것처럼 연기 관련한 대학에서 그 전공을 하지도 않았고요. 다만 대학 시절에 그냥 취미 삼아 연극 동아리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그냥 경험을 하고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근데 제작자들 눈에 봤을 때는 그만큼
틀에 박혀 있는 연기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더욱더 눈에 띄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김태리 씨 같은 경우는 뭐 그녀가 갖고 있는 놀라운 매력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뭐 어디서 노출 연기를 하든 안 하든 그거에 상관없이 잘 됐을 거다. 잘 될 케이스입니다. 워낙에 재능이 정말 있어서. 전적으로 동감을 네. 하는 게 제가 작년에 칸 국제영화제에 가서 김태리 씨를 봤어요. 김태리 씨를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녀가 태어나서 기자들과 처음 면대면으로 만나는 자리였거든요. 네, 인터뷰를 하고 그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자리였는데 그 같이 출연한 김민희, 하정우 뭐 이런 대배우들 사이에서 정말 그러니까요. 기죽지 않고 좀 기가 보였어요. 아우라가 보여서 아, 이 친구는 진짜 이 작품 아니어도 무조건 됐다. 그렇군요. 최근 개봉한 영화 중에는 정말 파격 노출신이 있었던 영화가 눈에 띄는 영화가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김수현 씨하고 설리 씨. 네, 두 사람의 그 리얼이 아닌가 싶은데 이 영화의 최대 수혜자는 다들 설리가 아닌가라고들 얘기를 하십니다. 네, 저도 동감을 하는데 이 영화의 손익분기점이 330만 명이에요. 네. 결코 적지 않죠? 그쵸. 근데 이 영화를 실제로 보신 분들은 47만입니다. 그러니까 흥행 성적으로만 따지면 참패예요. 하지만 이제 SNS라던가 사람들의 뇌리에는 설리 씨가 이런 파격 도전을 했다라는 게 굉장히 강하게 남아있잖아요. 단순히 노출을 했다 안 했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이돌의 이미지, 그 굉장히 귀엽고 깜찍하고 여동생 같기만 한 이 이미지를 리얼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아, 이 배우가 이 정도까지 마음을 먹고 있구나. 뭔가 좀 한 단계 자기가 자신의 커플을 벗을 준비를 좀 하고 있구나라는 인상을 굉장히 강하게 남겼죠. 자, 이소영 씨도 그룹 활동을 하다가 연기자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수 이미지를 벗고 연기자로서 변신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을 때도 있었어요? 예전에 한번 그 노출신에 있는 영화가 된 적이 있어요. 근데 술술 하나씩 나오네요. 있었는데 이제 그거는 제가 이제 오디션을 봤다기보다는 그 내용을 몰랐어요. 노출이 있는지. 근데 이제 감독님께서 조용히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런 씬이 있는데 뺄 수가 없는 장면이다. 이게 예쁘게 해줄 테니 하고 싶다. 같이 영화 촬영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감독님을 뵙고 이 시나리오를 보니까 욕심이 너무 나는 거예요. 욕심 났구나. 그래서 배역이 컸어요. 네. 주연이었군요, 주연. 사건의 핵심을 갖고 있는 역할이어서 그럼 저에게 시간을 좀 달라고 부탁을 드려서 고민을 했지만 이렇게 죄송합니다라고 했죠. 근데 근데 영화가 잘 됐어요. 잘 됐어요? 그래서 후회를 선생님. 했지만 저는 왜 했어야 된다고. 아니요, 안 해도 될 뻔했습니다. 예. 저도 노출신을 하려고 마음을 먹은 적이 있었어요. 오디션 보러 가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정말 다짐을 내가 된다면 벗을 수 있어 라고 마음을 정말 100번을 먹고 100번도 넘게 먹고 오디션을 보러 가요. 오디션을 된 것도 아닌데 근데 안 뽑아주셨어요. 그게 혹시 그 아가씨 뭐 이런 아니에요. 저 혹시 박해일 씨랑 같이 그거군요. 제가 촉이 있네요. 왜냐면 느낌상 그 배역하고 어울렸을 것 같아요. 여고생하고. 그때 조금 더 어렸으니까. 그래서 그 여배우가 지금 대한민국의 또 탑 배우가 됐죠. 무려 3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떨어지셨잖아요. 네. 뚫고 됩니다. 예. 대단하죠. 예. 팩트폭행. 네. 파격적인 노출로 충무로의 기대주로 떠오르면서 그해 영화제 신인상을 받는 대단한 활약을 보입니다. 예. 근데 진짜 연기를 잘했지 않아요? 네. 잘했어요. 그걸 진짜 딱 연기를 하면 보통 얘기가 아니다. 보통 얘기가 아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게 딱 어울리더라고요. 어디서 연기를 배운 것 같아요. 맞아요. 김고은 씨는 뭐 이재훈 씨, 오만석 씨, 변요한 씨 이런 연기파 배우들이 졸업한 학교죠.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연기 공부를 했어요. 그때부터 이미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쟤는 나중에 정말로 뜰 거다. 대배우가 될 거라고 다 입을 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 뭐 박찬욱 감독님이라든가 뭐 이런 대가가 우리 유소영 씨한테 뭐 작품을 제의하는데 노출신이 들어가 있다. 근데 이 감독님은 정말 세계적인 명감독이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스티븐 스필버그가 시나리오도 좋다. 아마 그럴 일은 절대 없겠지만
아마 그럴 일은 절대 없겠지만 없겠지만 제가 아직은 그릇이 작은가 봐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아직 자신은 없고요. 만약 제가 전에 그런 상황이었듯이 만약에 박찬욱 감독님께서 콜을 해주신다면 또 그 상황에 가면 또 마음이 바뀔 수도 있고요. 아직까지는 그릇이 작은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도 준비가 안 됐어요. 저는 아직도 제가 생각보다 쑥스러움이 많아요. 그래서 아직도 준비. 제작자도 누나한테 연락할 준비가 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저는 당연히 흔들린다. 왜냐면요, 제가 그 전에는 노출신에 대한 그런 야한 장면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박찬욱 감독님의 한 영화를 보고 노출신도 굉장히 예쁘게 만들 수 있는 씬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영화가 올드보이. 근데 강혜정 씨가 너무 예쁜 거예요. 맞아요. 강혜정 씨도 그러네요. 네, 그 영화를 보고 제 생각이 싹 바뀌었거든요. 근데 박찬욱 감독님의 영화들은 다 노출신이 있어요, 여자 배우들이. 근데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게. 그러네요. 근데 이제 젊은 여배우가 아닌 이제 윤여정 선생님 같은 경우는 2012년에 돈의 맛이라는 영화에서 이제 노출 연기를 선보이셨는데 사실 뭐 인지도를 높이거나 뭐 이미지를 변신하거나 뭐 이런 인기도를 뭐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윤여정 선생님의 이 노출 연기는 정말 젊은 여배우들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실제로 윤여정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 임상수 감독하고 굉장히 친분이 깊으시죠. 그래서 돈의 맛 이전에 그 하녀에도 출연하시면서 이 하녀와 돈의 맛 이 두 작품으로 칸 국제영화제 경쟁 부분에 2회 연속 초청이 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돈의 맛을 보면서 느낀 건 어떤 노출을 수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한 그 나이든 여성의 아주 그 솔직한 그 성적인 욕망을 잘 표현했다라는 점에서 저는 이런 노출 연기로 논란이 되는 영화들을 보고 있으면 노출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그 작품이 담고 있는 어떤 전체적인 이야기의 맥락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죠. 자, 하나의 작품이 탄생하기 전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땀과 열정으로 최선을 다하는데요. 그 노력이 퇴색되지 않는 그런 앞으로 많은 대화와 또 체계적인 제도가 마련돼서요.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더 이상은 발생하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풍문쇼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이 알고 싶고 궁금해할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